안녕하세요. 지원지한쌤입니다. 오늘은 동아시아사 개념 강의 20강 2차 세계대전 전후철야 냉전체제 파트 6.25 전쟁부터 수업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진행하기 전에 좋아요, 구독, 댓글,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19강 안 보고 20강만 보는 학생들은 갑자기 왜 군복 입고 수업을 하시지? 이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이제 지난 강의와 이번 강의 이어서 전쟁에 관한 내용들이 많아요. 특히 이제 한반도에서 치러진 6.25 전쟁도 오늘 수업을 할 거라서 이 전쟁을 위해 목숨 바치신 분들, 그리고 현재 군대에서 고생하시는 장병분들을 기리기 위해서 그 기념으로 군복을 입고 수업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 이전 강의에서 말씀드렸듯이 이거 제 군복이에요. 제 현역 때 군복. 이거 군대에 가면 정말 고생을 많이 해요. 우리 그 남자 시청자분들 중에 직장 다니시거나 지금 군대 다녀오신 N수생분들은 경험했겠지만 고생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이렇게라도 기리면서 수업을 하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곧바로 6.25 전쟁부터 수업 진행해 볼게요. 자, 6.25 전쟁 가장 직접적인 배경은 뭘까요? 분단된 게 배경 아니겠습니까? 지난 강의에서도 이야기했듯이 분단된 뒤로 서로는 남한과 북한은 서로를 전쟁으로 이겨서 통일할 생각만 하고 있었어요. 그게 가장 직접적인 근본적인 배경이고요. 또 여러 가지 배경을 보면 소련도 핵 개발에 성공하고 중국도 공산화가 됩니다. 그래서 북한이 좀 자신감을 얻어요. 그리고 이제 어쨌든 38도선 부근에서 작은 군사적 충돌이 계속 일어났고요. 미국이 에치슨 라인을 발표합니다. 미 국무장관 에치슨이라는 인물이 미국은 동아시아 방위선에서 한국과 타이완, 베트남은 제외하고 일본과 필리핀은 지키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게 에치슨 라인이에요. 이 말이 뭐냐면 한반도가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있고 여기가 대만이고 여기가 일본이에요. 그리고 필리핀이 한 이쪽에 있어요. 이게 필리핀이에요. 그러면 미국은 이렇게 이 에치슨 라인이야. 이게 에치슨 라인인데 미국은 여기 일본과 필리핀까지 이 에치슨 라인 바깥에 있는 일본과 필리핀만 군사적으로 도와주겠다. 요 안에 있는 한반도와 대만, 베트남은 뭐 알아서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게 에치슨 라인이에요. 그래서 이 선이 에치슨 라인이라서 한반도는 미국 방위선 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이 이야기를 들은 북한은 그럼 미국이 한반도에서 발 빼면 우리가 접수하기 더 편하겠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에치슨 라인이 가장 직접적인 배경입니다. 6.25 전쟁에. 그래서 에치슨 라인은 종종 나오고요. 이 에치슨 라인 안에 누가 포함되고 누가 포함되지 않는지도 시험에 등장했기 때문에 알아두셔야 합니다. 그리고 미국은 그럼 왜 에치슨 라인을 발표했냐? 교과서에 안 나오는 얘기지만 잠깐 해보면 제가 공부한 바에 의하면 워낙 이런 거는 조심스럽잖아요. 막 논증되는 이야기인데 제가 6.25 전쟁을 연구한 박사님의 책을 보고 공부한 내용에 따르면 미국은 지금도 그렇지만 특히 당시에는 더 이 국방의 순위를 뒀대요. 이 말이 뭐냐면 지금도 미국은 전 세계를 어쨌든 일부는 미국 군대를 파견해서 지키려고 하죠. 근데 그거 미국이 타국 해외에 군사를 파견할 때는 순위가 있어요. 지켜야 될 순위. 그러니까 여기가 중요하다가 1순위고요. 쭉 뭐 덜 중요한 곳은 이제 순위가 내려가요. 그러면 왜 이런 순위가 생기냐면 어쨌든 미국도 돈이 많지만 또 미국 국방력도 우주 최강이지만 한계가 있는 거죠. 미국이 다 지키기에는. 그래서 미국은 제한된 자원 내에서 순위를 매겨서 지키는 걸 목표로 하나 봐요. 이 당시엔 결국 미국의 국방비, 미국의 군사력 이런 걸 다 고려했을 때 한반도와 타이완은 중요성이 떨어진다고 판단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국방 우선순위에서 한반도랑 타이완이 밀린 거죠. 그렇게 해서 에치슨 라인을 발표했다라고 하십니다. 그게 가장 유력한
설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박사님께서, 교수님께서. 그래서 디스라인은 그렇게 발표를 했다,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때 김일성이 스탈린한테 가가지고, 소련의 스탈린한테 가서 에치슨 라인 때문에 미국은 참전할 가능성이 적다, 이참에 우리가 한반도 남쪽 밀어버리면 한반도는 공산화가 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소련과 중국의 전쟁 동의와 지원까지 받아냅니다. 이때 마오쩌둥도 미국이 참전하면 우리 중국도 참전해주겠다라고 약속을 해요. 그래서 북한이 6월 25일 1950년 6월 25일 새벽에 전면 남침합니다. 여러분, 이 남침 북침 구분하기 이거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어떻게 구분하는지 알죠? 그 가장 대표적인 예시가 똥침이자 똥침. 그래서 똥침은 손으로 그 항문을 찌르는 행위인데, 왜 똥침이라 하냐면 거기가 그쪽 부분이 이제 당하니까 똥침이라고 하죠. 이것도 전쟁도 똑같아요. 우리가 공격을 당했기 때문에 남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헷갈리면 그 똥침 연상시키면 됩니다. 아시겠죠? 전쟁 직후에 곧바로 한반도 대부분이 장악됩니다. 그래서 여기 낙동강을 두고 낙동강 방어선을 형성한 다음 부산과 경상도 지역만 겨우겨우 버티고 있는 추세였어요. 남한이. 이해 가죠?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다 북한이 차지하고요. 이 낙동강 방어선, 그래서 부산, 경상도, 경상북도 정도만 남한이 겨우 붙들고 저기 낙동강 방어선에서 저지를 하고 있었어요. 여기 밀리면 이제 한반도는 완전 공산화 되는 거야. 북한이 적화 통일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 미국의 주도로 유엔군이 참전합니다. 그래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유엔군을 파견하기로 결의를 하죠. 그리고 이제 유엔군이 인천 상륙작전을 전개합니다. 이거 주도했던 인물이 더글라스 메가더였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서 인천까지 가요. 이게 인천 상륙작전이에요. 그래서 다시 그리면 이렇게 가요. 이거 일단 지워봐요. 다시 깔끔해졌어. 그래서 이렇게 여기가 한반도가 이미 낙동강, 저 경상도만 빼고 다 북한군이잖아요. 그래서 이 중간을 치는 거야, 인천 상륙작전은. 그래서 여기 쳐서 위로도 공략하고 아래로도 공략해요. 그러면 북한군의 중심을 딱 쳐서 북한군을 반으로 쪼갠 다음에 유엔군이 그 반으로 쪼개진 북한군을 다 공략을 하는 거죠. 이게 인천 상륙작전입니다. 굉장히 효과적이었죠. 그래서 유엔군이 전세를 역전하고 압록강까지 가요. 그래서 백두산에 태극이 꽂으면 이제 남한 주도로 통일을 하려는 그 순간 중국군이 참전합니다. 그래서 중국군이 인해 전술, 압도적인 병력 수로 밀어붙이니까 유엔군도 그걸 이기지 못하죠. 그래서 이 38도선에서 전쟁이 교착됩니다. 그래서 전쟁이 장기화돼요. 결국 51년부터 정전협상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유엔군과 공산군이 정전협상을 해요. 정전협정이 결국 1953년에 체결되고요. 남북은 38도선을 기준으로 분단이 됩니다. 당연히 이때부터는 서로를 원수 보듯이 해요. 전쟁을 했기 때문에. 왜냐면 전쟁을 하다 보면 결국 북한군이 우리 가족을 죽인 이상 북한군을 같은 동족으로 바라볼 수가 없어요. 이제 원수 보듯이 됩니다. 북한도 마찬가지겠죠. 남한군의 가족이 죽으면 남한은 원수예요, 원수. 그래서 남북 분단이 고착화되고 서로를 원수 보듯 바라보고 이념 대립, 북한은 공산주의, 남한은 자본주의, 이념 대립이 심화됩니다. 그리고 당시 전쟁 직후였기 때문에 언제든 상대방이 서로를 공격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군비 경쟁을 많이 해요. 그래서 군비 경쟁도 심화됩니다. 그리고 한반도는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체결해서 한국의 미군이 주둔하게 됩니다. 정전협정 체결 당시에 이승만은 불참을 하고요. 유엔군, 중국군, 북한군 이렇게 셋이서 정전협정을 체결합니다. 이승만이 불참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우선 미국에게 군사작전권을 넘겨주었고요. 그리고 이승만은 끝까지 전쟁 끝나기 전까지, 정전협정 체결하기 전까지 북진 통일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기필코 한반도 전체를 남한이 통일을 했으면 했다고 해요. 그렇지만 미국이
싸우다 말렸고 결국 이승만은 빠진 상태로 정전협정을 체결하죠. 그래서 그렇게 전쟁은 그 누구의 승리도 아닌 채 둘 다 패배한 전쟁으로 끝이 납니다. 그래서 6.25 전쟁 결과까지 알아두면 되고요. 특히 일본은 이때 경제 특수라 해서 6.25 전쟁 때문에 굉장히 경제를 많이 회복해요. 그래서 그 가장 대표적으로 6.25 전쟁 하고 있는 한반도에 군수물자를 많이 보급을 해요. 가까우니까. 그래서 그거 보급하면서 경제적으로 수입을 많이 얻어들이고요. 또 유엔군들 전쟁 중에도 군인들은 휴가를 가야 돼요. 그래서 전쟁 중인 군인들이 일본으로 많이 휴가를 갔기 때문에 일본이 경제적으로 많이 회복합니다. 그래서 6.25 전쟁 결과 일본도 경제 특수를 누렸다. 이거 알아두셔야 됩니다. 타이완도 미국과 상호 방위 조약을 체결했고요. 따로. 그리고 미국은 타이완을 중국을 대표하는 유일한 합법 정부로 인정을 해요. 알겠죠? 중국은 타이완 통일 기회를 상실합니다. 왜냐? 한반도에 너무 많은 병력을 투자했기 때문에 타이완을 칠 병력을 많이 확보하지 못해요. 그래서 병력이 많이 없다 보니까 타이완 통일 기회를 상실을 하고요. 대신 공산주의 진영 내에서 위상이 올라가요. 중국이 북한 공산화를 위해서 저렇게까지 많이 투자를 해준단 말이야? 대단한데? 막 이렇게 공산주의 진영 내에서는 그런 시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중국 내에서 공산당 불만 세력들을 싹 정리하면서 공산당 정권이 안정이 되었다고 해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 일본의 주권 회복 보겠습니다. 이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시험에 4,500번 정도 나왔고요. 위일안보조약 4,000번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작년에 경찰 예비대가 단독으로 등장을 했죠. 뭐 다 나오네요. 그죠? 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꼼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전쟁이 발발했죠. 1950년.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그 전에 냉전 체제가 수립되고 중국 하나도 공산되고 가장 큰 건 1950년 6.25 전쟁이었죠. 이러다 보니까 미국은 일본을 동아시아의 공산주의가 확산되는 걸 저지하기 위한 반공 기지로 만들고자 해요. 그래서 우리 그 연합국 최고사령부에서 전개한 비군사화 민주화 정책 기억나죠? 그 비군사화 민주화 정책을 거꾸로 뒤집는 정책을 다시 실시해요. 그게 역코스예요. 그래서 미국이 일본을 반공기지로 만들려고 하는 게 역코스. 그래서 비군사 민주화에 역행하는 정책이 역코스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본 경제 재건을 우선시하고요. 아까 노동조합을 우리 연합국 최고사령부에서 허용해줬다고 했는데 노동운동 다시 억제하고요. 일본은 평화헌법상 군대를 만들 수는 없지만 군대 비슷한 경찰 예비대를 만들고요. 군국주의 세력이 정계 복귀하는 걸 허용합니다. 이게 역코스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 일본이 주권을 회복하는 과정. 그래서 그 세 가지 가장 중요한 세 가지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 경찰 예비대 창설입니다. 6.25 전쟁이 발발하자 바로 창설해요. 일본의 치안 강화를 위해서 창설한 부대예요. 그래서 이름만 경찰 예비대지 군대랑 하는 행위는 활동은 군대랑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근데 이게 1954년 자위대로 확대 개편해요. 그래서 일본이 재무장했다라고 평가를 받는데 뭐 군대는 아니래요. 일본은. 그러니까 뭐 그냥 그런가 보다 하세요. 그냥 근데 뭐 거의 군대. 오케이? 헌법상 군대가 없는 거지. 그래서 경찰 예비대 창설 배경 그리고 자위대를 확대 개편된 것까지 알아둡시다. 아시겠죠? 그리고 가장 많이 나오는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도대체 몇 번이 나오는지 모르겠어. 근데 왜 이렇게 자주 나올까? 아니 근데 물론 당연히 자주 나오는 주제들이 있지만 얘는 이상하리만큼 너무 자주 많이 나와. 아시겠죠? 그냥 뭐 그래서 글자 하나하나 다 알아두셔야 돼요.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은 목적은 일본의 주권 회복입니다. 그래서 당시 일본은 미군정이 통치를 했기 때문에 주권이 없었는데 그래서 일본의 주권을 회복하는 게 가장 우선적인 목표였고요. 일본은 국제사회로 복귀시키는 게 미국의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을 체결한 거예요. 참가국 미국이 주도해서 일본과 연합국 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을 체결한 거야. 이 말은 즉슨 일본과 연합국 간에는
수교를 맺어요. 이제부터. 알겠죠?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을 통해서 일본과 연합국은 수교를 맺는다고. 그러니까 국제 관계를 맺는 거예요, 이제부터. 근데 몇몇 국가들이 불참해요. 중국, 타이완, 한국, 북한, 이거 다 2차 세계대전 전후로 해서 일본한테 피해받은 국가들이죠. 자기네들은 절대로 이런 그 일본에게 압도적으로 유리한 수교를 맺을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불참합니다. 오케이? 그리고 소련 및 공산 국가들도 서명을 거부해요. 그래서 소련과 동유럽 국가들도 얘네들도 연합국 소속이었잖아. 소련이 특히. 근데 그 일본이 미워서, 그리고 이 미국 주도로 하는 게 싫어서 서명을 거부합니다. 한계는 역시 일본의 전쟁 책임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았죠. 이렇게 이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은 전부 다 알아두셔야 돼요. 오케이? 연도까지. 그 같은 날,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같은 날 일본과 미국이 미일 안보조약을 체결합니다. 이건 미국과 일본의 군사 동맹이에요. 우리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랑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본 영토 오키나와에 미군이 주도하게 돼요. 그래서 이 표현도 시험에 많이 나와요. 샌프란시스코. 글씨가 좀 엉망이네요. 강화 조약이랑 같은 날 미일 안보 조약을 체결합니다. 저것도 시험에 많이 나왔으니까 알아두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 그래서 6.25 전쟁과 일본의 주권 회복은 저렇게 마무리하고요. 베트남 전쟁 보겠습니다. 그래서 베트남 전쟁 보겠습니다. 베트남 전쟁은 어떻게 학습해야 되냐? 베트남 전쟁은 크게 두 가지 전쟁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첫 번째가 베트남 독립전쟁. 베트남이 프랑스로부터 독립하려는 전쟁이고요. 두 번째 베트남 전쟁이에요. 베트남이 미국과 한판 뜬 전쟁입니다. 그래서 우선 이 두 개를 구분하는 게 우선이고요. 베트남 독립전쟁의 연도 46년부터 54년. 그냥 베트남 전쟁의 연도 55년부터 76년. 이 연도도 잡아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각 전쟁의 배경 전개 결과 이렇게 학습해 주셔야 되고요. 밑에 베트남 전쟁도 배경 전개 결과 이렇게 학습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베트남 독립전쟁 때 협정이 제네바 협정이에요. 제네바 협정의 내용. 그리고 베트남 전쟁 때 닉슨 도트린과 파리 평화 협정의 내용까지 꼼꼼하게 알아주셔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베트남 민주공화국, 베트남 공화국,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까지 구분해서 학습해주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선생님 그러면 다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냥 다 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제가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다 꼼꼼하게 학습해 주셔야 되고요. 작년 6월에는 그게 나왔죠. 연표 문제. 그래서 순서 문제가 나왔고 뭐 제네바 협정과 파리 평화 협정을 비교하는 문제도 나왔고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유형 문제가 다 등장하니까 여러분 진짜 꼼꼼하게 봐두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딱 봐도 내용도 많고 시험에 낼 요소도 많아 보이죠? 그러니까 뭐 잔소리 한 3번 하는 것 같은데 이만 하고 바로 수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베트남의 그 전의 역사를 잠깐 말씀드리면 1887년부터 베트남은 프랑스 식민지였어요. 그러다 1940년에 일본이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고 동남아시아를 침공하죠. 그때부터 일본의 식민지 지배도 살짝 받았어요. 물론 이제 프랑스가 당시에는 프랑스 본토까지 독일한테 점령당하는 바람에 베트남을 신경 쓰지 못했어요. 그래서 일본이 1940년을 틈타서 1940년에 베트남을 거의 식민 지배합니다. 근데 2차 세계대전 이후 일본이 패망을 하면서 일본은 베트남에서 빠져나왔고요. 그러면 이제 그냥 베트남은 독립국을 지위를 얻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호찌민이라는 인물이 베트남 민주공화국을 수립합니다. 하노이에서 수립해요. 공산주의 정부였습니다. 근데 저기 망하지 않고 거의 쓰러져가던 프랑스가 겨우겨우 독일을 물리치고 하는 말이 야 베트남 내 땅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프랑스가 베트남의 독립을 인정하지 않아요. 자기네들도 죽을 뻔했으면서 겨우 살아나서 하는 말이 저겁니다. 그래서 베트남이랑 프랑스랑 싸운 게 베트남
독립전쟁이에요. 그래서 베트남이 1954년 디엠 비엔 푸 전투에서 승리하면서 프랑스는 아예 베트남에서 발을 뺍니다. 그래서 1954년 이 베트남 독립전쟁의 결과로 제네바 회담 개최하고 여기서 제네바 협정을 발표해요. 프랑스는 이제 베트남에서 철수를 하게 됐고요. 북위 17도선을 기준으로 베트남 남북이 분단됩니다. 그리고 2년 내 통일을 위한 총선거를 실시해요. 오케이? 그래서 제네바 회담의 내용 전부 다 알아두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베트남이 남북으로 쪼개졌죠. 그래서 이거 남북 베트남이 어딘지는 제가 또 따로 정리해두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한번 보고 다시 위에 와서 정리해 볼게요. 그래서 베트남에서 2년 내 통일을 위한 총선거를 실시하기로 합니다. 근데 미국은 베트남이 공산화될까봐 너무너무 걱정돼요. 그래서 미국은 남베트남과 손을 잡고, 이 남베트남은 미국의 지원을 받고 있었거든요. 손을 잡고 베트남 총선거를 거부합니다. 왜 거부할게요? 한반도랑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도 그때 유엔에서 총선거를 실시하기로 했는데 총선거는 인구 비례에 입각해서 총선거를 실시합니다. 그때 당시 인구가 적었던 북한이 그렇게 인구 비례에 입각해서 총선거를 하면 인구가 많은 남한 주도의 정부가 수립될 것 같으니까 총선거를 거부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베트남 쪽이 인구가 적었어요. 그래서 마침 총선거를 하면 북베트남, 즉 공산주의 중심의 북베트남 주도로 정부가 수립될 것 같으니까 미국과 남베트남이 거부를 한 거죠. 그리고 본인들만 단독 선거를 실시합니다. 그래서 베트남 공화국이 수립돼요. 이게 남베트남입니다. 이렇게 베트남 공화국이 수립됐는데 이 베트남 공화국, 남베트남 정부죠. 이 남베트남 안에서 남베트남 정부를 반대하는 세력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누구야? 남베트남 민족 해방 전선이라고 합니다. 얘네를 줄여서 베트콩이라고 해요. 얘네가 남베트남 안에서 결성이 되고요. 얘네는 북베트남 호치민의 지원을 받아서 남베트남에 군사적으로 저항을 해요. 어쨌든 군사적인 충돌이 계속 있었죠. 결국 이제 전쟁은 계속 북베트남과 남베트남의 전쟁은 계속 진행이 되고 있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55년 베트남 공화국 수립 이후로 이제 둘이서 전쟁을 하고 있는데 미국은 참전하고 싶은 거야. 근데 아직 명분이 없었는데 결국에 이 명분을 주작해내죠. 이게 통킹만 사건입니다. 1964년이에요. 미국 군함이 베트남 통킹만에서 공격당했다라는 사건이에요. 근데 이게 나중에 미국이 조작한 걸로 결국 드러납니다. 그래서 어쨌든 미국은 이 통킹만 사건을 빌미로 베트남 전쟁에 참전을 하고요. 북베트남 폭격에 본격화합니다. 그래서 미국이 참전하니까 미국 같은 편이었던 한국이 베트남에 파병을 하고요. 북한과 중국과 소련은 북베트남을 지원을 해요. 그래서 베트남 전쟁도 국제전으로 확대를 됩니다. 다만 이때 이 베트남 전쟁이 사실 미국 내에서도 굉장히 비판 여론이 강했어요. 그러니까 그 미국 국민들도 왜 이렇게 베트남까지 가서 남의 국민들을 너무 잔혹하게 공격하느냐 이렇게 비판 여론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한국도 덩달아 같이 욕을 먹는 일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게 전쟁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남베트남 민족 해방 전선 베트콩들이 구정 공세를 실시해요. 구정이 여러분 다들 아실 건데 우리 1월 1일을 신정이라고 하죠. 신정. 그러니까 새로운 새해 신정이고요. 그러니까 이게 양력 기준 새해, 그러니까 새로운이 양력이란 뜻이고 양력 기준 새해가 1월 1일, 음력 기준 새해가 구정이에요. 옛날 새해를 기념한다 해서. 그래서 올해는 다다음 주던데 2월 6일, 17일, 18일 그때죠. 그때 그게 구정. 여러분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 날짜에 맞춰서 베트콩들이 공세를 펴부었다. 열심히 공격했다.
그게 구정 공세입니다. 근데 이건 실패로 돌아가요. 근데 전쟁이 계속 질질 끌리죠. 55년부터 했으면 벌써 14년째입니다. 결국 어쨌든 처음에 명분도 없는 전쟁인데 이게 너무 길어지고, 그러니까 길어지면 미국 내 그 미군 젊은 남자애들도 군대로 너무 많이 끌려가고, 그리고 또 베트남에서 왜 이렇게 남의 나라 국민들을, 아무 죄도 없는 일반 국민들을 너무 많이 죽인다고 해서 미국 내 반전 운동이 굉장히 확산돼요. 결국 미국 대통령 오늘 상태가 별로 안 좋네요. 발음이 너무 꼬이네. 닉슨 독트린을 발표해요. 1969년입니다. 닉슨 독트린 한 시험에 4,000번 정도 나왔어요. 맨날 4,000번이라고 하는데 너무 중요해요. 닉슨 독트린. 남베트남에서 단계적으로 미군을 철수합니다. 이거 이따 파리 평화협정이랑 구분해야 돼요. 단계적으로 미군이 철수하고요. 아시아 정책에 변화를 줍니다. 즉 아시아 국가들은 본인들의 방위를 본인들 스스로 해결을 해라. 그래서 아시아 방위는 아시아 스스로 해결해라 라는 문구가 나오면 닉슨 독트린입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미군이 단계적으로 베트남에서 발을 빼고요. 파리 평화협정을 통해서 베트남 전쟁 종결을 약속하고 남베트남에서 미군이 전면 철수하게 됩니다. 자, 보이죠? 파리 평화협정은 미군이 전체 다 철수한 거고요. 닉슨 독트린은 미군이 단계적으로 철수한 거예요. 이 차이 구분해서 학습해 주셔야 합니다. 나중에 시험 때 그런 건 아니고, 여러분 충분히 이건 헷갈리게 나올 만해요. 이거 이미 평가원에서는 전면 철수랑 단계 철수라는 걸 구분해서 알려줬기 때문에 구분해서 알아두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미군이 빠져나가고 1975년 북베트남이 남베트남 수도인 사이공을 점령하면서 전쟁은 끝이 납니다. 그리고 1년 뒤에 1976년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이 수립되고요. 이게 베트남 통일정부고 우리가 아는 베트남이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입니다. 지금의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이에요. 근데 일부 남베트남 주민들은 공산주의 정권을 탄압을 회피해서 해외로 도망가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수립 당시에 대빵이 호찌민이에요. 그래서 베트남에 가면 호찌민은 국부로 굉장히 칭송받습니다. 이거예요, 이거 진짜. 그래서 호찌민은 그 시신을 뭐라 하지? 미라철인가? 해가지고 시신을 아직도 보존해놔요. 그래서 가면 여러분도 베트남 가면 볼 수 있어. 저는 보고 왔어요. 아니 근데 막 자랑하는 건 아닌데 되게 신기해요. 그 역사적으로 중요한 인물이 이렇게 죽은 상태로 막 이렇게 시신으로 보존돼 있으면 되게 느낌이 이상하달까? 아주 막 소름 끼치기도 하고 약간 징그럽고 약간 신기하고 뭐 여러 가지 감정이 들어요. 그래서 한번 역사에 관심 있는 친구들은 베트남 놀러 가면, 이게 어디 있었지? 하노이에 있어요. 하노이. 저도 재작년에 가서 이제 가물가물하네요. 하노이에 있어요. 그래서 조금 줄이 긴데 그래도 저는 그 사람 가장 많은 일요일에 보러 갔거든요. 그래도 입구에서 한 시신 보러 가는데 까지 30분 정도 걸려요. 그래서 딱 들어가면 아무것도 없고 이 위에서 본 거예요. 호치민 묘 하나, 그러니까 시신 하나 딱 있어. 그 유리관에 이렇게 보존 처리를 해놨어요. 근데 되게 상태가, 이런 말 하기 좀 그렇지만 시신한테 상태가 굉장히 좋은 상태로 보존돼 있어. 그래서 진짜 소름 끼쳐요. 여러분 죽은 사람 그렇게 있는데 있다고 생각해봐. 시신이 평소에 여러분 시신 볼 일도 없잖아요. 무슨 무서운 말을 하죠. 어쨌든 없어야겠죠. 그 왜 있어 시신 볼 일이, 그쵸? 어쨌든 호치민 시신이 이렇게 누워 있고요. 여기 그걸 지키는 병사 4명 있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완전 까매요. 그리고 여기 그냥 이렇게 등 4개만 딱 있고 완전 까맣고 안에는 사진 촬영을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저도 갔지만 사진은 없고 기억 속으로만 이렇게 설명을 해드려요. 그래서 이렇게 지키는 병사 4명 있고 시신만 있고 까맣고, 그래서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나가면 끝이에요. 그거 보려고 가요. 근데 굉장히 사람 많아요. 이 유명한 관광지이기 때문에 표는 한 2,000원 정도고요. 뭐 베트남 날씨는 어마무시하게 덥기 때문에 그냥 덥다 말하면 됩니다. 그리고
음료수나 물 같은 거 들고 갈 수가 없고요. 그리고 민소매나 반바지, 좀 짧은 반바지 이런 거 안 됩니다. 근데 슬리퍼는 됐어요. 저 슬리퍼 신고 왔는데 통과해 주더라고요. 그거는. 그래서 호치민 뭐 보러 가고 베트남 갈 학생들은 한번 보고 오는 것도 좋다. 이렇게 갑자기 이야기하면서 나머지 끝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베트남은 미국은 이 베트남 전쟁 중에 베트남 전쟁을 빠르게 마무리하고 소련을 견제하고자 중국과 관계 개선을 시도합니다. 이건 이따 국교 완화랑 냉전 완화랑 국교 회복 파트에서 볼 거고요. 이후에 라오스 캄보디아는 공산화가 됩니다. 이것 때문에 미국이 더 신경 쓴 것도 있어요. 그리고 한국과 일본은 이번에도 전쟁 특수로 경제를 성장합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이번에도죠. 일본은 한국 전쟁과 베트남 전쟁 때 경제 특수로 경제를 회복하고 한국도 이제 베트남 전쟁에서 경제를 많이 회복해요. 이때 이제 파병하는 대가로 미국이 경제를 많이 도와주기로 했고요. 그러니까 돈도 많이 보내주고 또 베트남 진출도 허락하고 어쨌든 한국도 많이 경제적으로 이득을 봅니다. 그래서 베트남 전쟁은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남베트남, 북베트남 헷갈리니까 한번 정리하고 이제 진짜 마무리하겠습니다. 북베트남은 공산주의를 믿었고요. 공산주의 국가였고요. 나라 이름이 베트남 민주공화국이었습니다. 이때 대빵이 호치민이었고요. 수도가 하노이예요. 그리고 남베트남은 베트남 공화국이고 이름이 얘는 자본주의 국가였고요. 수도가 사이공입니다. 그리고 통일된 베트남, 지금의 베트남이에요.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이고 이때 대빵이 호치민이었고요. 수도는 하노이예요. 아시겠죠? 이 사이공을 그래서 다른 명칭은 호찌민이라고 해요. 오케이? 호찌민이 정복했다라는 의미도 있는 거겠죠. 이렇게 해서 북베트남, 남베트남, 통일된 베트남까지 이름도 한번 확인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헷갈릴 만한 요소가 많잖아. 그죠? 자, 그 다음 냉전 완화 파트 보겠습니다. 자, 냉전 완화와 국교 회복 파트 보겠습니다. 냉전이 점차 완화돼요. 베트남 전쟁이 장기화되고 미국 내에서도 좀 반전 여론이 강해지니까 닉슨이 닉슨 독트린을 발표합니다. 이 닉슨 독트린부터 냉전이 완화가 돼요. 그리고 미소 경쟁도 완화돼요. 핵 확산 방지 조약이라든지 전략 무기 제한 협정 같은 걸 체결해서 서로 군비 경쟁도 좀 완화합니다. 근데 그러던 와중에 1960년에는 중국과 소련이 같은 사회주의 국가면서 같은 공산주의 국가면서 사이가 안 좋아져요. 그래서 소련이 일방적으로 중국 원조를 중단합니다. 그리고 국경지대에서 약간 둘이서 충돌도 있었어요. 그래서 중국은 중소분쟁 이후에 미국을 통해 소련을 견제하고자 했고요. 미국은 중소분쟁을 통해서 소련을 견제하고 중국과 관계 개선을 시도합니다. 어쨌든 냉전이 완화되긴 했지만 소련을 계속 미국은 견제를 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베트남 전쟁 빨리 마무리하려고 또 중국과도 관계 개선을 시도합니다. 어찌됐든 베트남 북쪽에는 중국이 있었기 때문에 베트남 전쟁에 중국도 조금 개입을 했었고요. 아까 봤듯이 전쟁 중에는 중국도 북베트남 쪽으로 참전을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얽혀 있었어요. 그래서 미국은 중국과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1971년 중국이 국제연합 상임이사국 지위를 획득하고요. 이 때문에 타이완이 국제연합에서 탈퇴합니다. 자, 이제부터 알아야 되는 건 국교 회복을 할 때는 중국이든 타이완이든 둘 중 하나만 국가로 인정을 받아요. 이 말이 뭐냐면 정식 국가는 유엔에서 보통 인정을 해주거든요. 근데 유엔에서 타이완을 국가로 인정하면 중국은 국가로 인정받지 못하고 중국을 정식 국가로 인정하면 타이완이 정식 국가로 인정받지 못해요. 이건 수교에서도 똑같아. 중국이랑 수교를 하려면 타이완이랑 국교를 끊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즉 요약하자면 중국을 대표하는 합법적인 정부는 하나밖에 없어. 중국이든 타이완이든. 그래서 타이완을 선택하면 중국이 탈락이고요. 중국을 선택하면 타이완이 다 탈락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중국이 국제연합에 들어가기 때문에 타이완이 자연스럽게 국제연합에서 탈퇴하게 됩니다. 그리고 닉슨이 1972년 중국을 방문하고요. 그리고 방문 이후 미중 공동 성명을 발표합니다. 그래서 미국이 중국을 유일한 합법 정부로 인정을 해요. 미중 관계가 개선이 됩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미중이 수교를 맺은 건 1979년이에요. 수교는 국가 간의 관계를 맺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정식 관계. 그래서 1979년에 미중 수교를 맺으면서 결국 미국은 타이완과 국교를 단절합니다. 자, 여기서 봤지, 여러분. 지금은 어때요? 지금 조금 정세에 관심 있는 학생들 있나? 지금 반대로 미국과 중국이 사이가 안 좋으니까 미국이 타이완을 자꾸 지원해주고 타이완과 친하게 지내려고 하죠. 봐봐. 국제관계는 여러분 영원한 친구도 영원한 적도 없어요. 다 자기 국익에 맞게 행동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게 외교, 국제관계의 첫 번째 원칙이에요. 아시겠죠? 미국은 본인들 필요하니까 중국이랑 손잡고 타이완이랑 손절하잖아. 근데 이제는 미국 입장에서는 타이완이 더 필요하니까 타이완이랑 손잡고 중국이랑 손절하라는 거 아니겠어요? 역사를 배우면 이런 통찰력이 필요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뉴스 볼 때마다 저래서 저렇구나 이런 통찰력이 생기게 됩니다. 역사를 배우면. 아시겠죠? 자, 이제 닉슨이 중국을 방문하니까 일본도 자본주의 국가의 가장 큰 형님이었던 미국이 중국과 친하게 지내네? 우리도 뒤따라서 중국과 사이좋게 지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중일 공동성명을 발표해서 중국과 일본이 국교를 수립합니다. 이게 닉슨 중국 방문 이후에요. 그리고 미중 공동성명 발표도 이후야. 아시겠죠? 그래서 중일 공동성명 발표하면서 중국과 일본이 국교를 수립합니다. 역시 중국을 일본이 유일한 합법정부로 인정하고 타이완과 국교를 단절합니다. 중국은 일본에 대한 전쟁 배상 청구권, 즉 만주사면부터 중일전쟁까지 전쟁 배상 청구권을 포기를 해요. 그리고 중일 평화우호 조약을 평화우호 1978년에 체결하면서 양국 사이의 전쟁 상태를 종결해요. 아시겠죠? 그리고 한국은 중국과 92년 노태우 정부 때 수교를 맺습니다. 이때 당연히 우리도 타이완 정부랑 국교를 단절해요.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했고요. 중요한 건, 그러니까 이 내용도 당연히 알아야 돼. 그러니까 시험에 어떻게 나오냐면 줄줄 이런 내용을 써줘요. 미국이 중국을 유일한 합법 정부로 인정했다. 그러면 이 관련된 조약, 이 뭔지 우선 알아야겠죠. 이게 미중 공동 성명이야. 이게 몇 년도야? 1972년이야. 그럼 그 이후에 일어난 사건, 아니면 그 이전에 일어난 사건, 이렇게 연표 문제로 물어봐요. 연표 문제로 물어보니까 연도도 알아야 되고요. 사료를 보고 이게 어떤 조약, 어떤 국교인지, 어떤 수교인지, 어떤 조약인지, 어떤 성명인지 알아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내용도 아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 한국 보겠습니다. 겹치는 거 그냥 빠르게 이제 치고 넘어갈게요. 한국과 일본의 수교 보겠습니다. 이것도 내용은 많은데 이게 잘 안 나오네. 한일 수교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것도 언제 나올지 몰라. 핫한 주제예요. 시험 낼 게 굉장히 많아. 보겠습니다. 당시 이제 박정희 정부가 들어선 지 얼마 안 됐을 때예요. 박정희 정부는 경제 성장을 가장 우선적인 목표로 내세웠어요. 그리고 특히 중화공업 육성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러려면 돈이 필요하죠. 그래서 일본과의 수교를 추진합니다. 그래서 한국은 경제 성장을 위한 자본과 기술이 필요했고요. 일본 입장에서는 한국을 수출 시장으로 하나로 확보하면, 그러니까 수출 시장 중에 하나로 한국을 확보하면 계속 수출을 하니까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됐을 거고,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이랑 북한, 소련의 공산주의 세력에 대항하기 위해서 한미일 상호 방위 체제를 구축하고 싶었어요. 즉 이제 한국이랑 미국이랑 일본이랑 셋이 손잡고 방위 체제, 안보 체제를 형성하면 소련, 중국, 북한에 대응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둘이 사이 안 좋으면 미국 입장에서 좀 껄끄럽겠죠. 그러니까 둘이 사이 좋게 지내봐 이렇게 미국 입장에서 계속 한일 수교를 적극 권장합니다. 근데 그래서 박정희가 정권을 잡고 그때 김종필을 보내서 한일 수교를 준비하죠. 그래서 그때 김종필 오이라 비밀 회담이라고 둘이서
그 한일 수교를 몰래 논의를 해요. 근데 그게 뽀록이 나버린 거야, 한국에서. 그래가지고 한일 국교 정상화 회담 반대 시위가 일어납니다. 그게 6.3 시위예요. 그렇지만 뭐 그런 거 뭐 박정희 개의치 않습니다. 그래서 한일 기본 조약을 1965년 체결해요. 한국과 일본이 국교를 수립했고요. 한국은 일본으로부터 자금, 기술을 지원받습니다. 이걸 경제 개발에 투자를 하고요. 다만 뭐 과거사 청산되지 않았고요. 일본 그 일제 강점기에 대한 사과 한마디 없었고요. 뭐 양국 간 갈등이 결국 지속되는 원인이 됐죠. 그리고 한국은 중국이랑 아까 위에서 봤듯이 92년에 수교했고 92년에 베트남과도 수교합니다. 오케이. 일본 보겠습니다. 일본은 타이완과 1952년 일화 평화 조약을 체결해서 국교를 맺어요. 그리고 타이완은 일본의 배상을 포기합니다. 이게 1952년이에요. 그래서 일화 이렇게 해서 평화 조약이라고 하고요. 그 우리 중일 공동 성명 발표했죠. 그래서 일본도 이때 타이완과 국교를 단절합니다. 그리고 중일 평화 우호 조약까지 중국과 체결하죠. 그리고 일본 소련이랑 일소 공동선언 통해서 1956년에 일본과 소련이 수교를 맺어요. 그래서 소련이 일본의 배상을 포기하고요. 한일 기본 조약을 통해서 한국과도 수교를 맺습니다. 이렇게까지 알아두면 될 것 같아요. 북한은 안 나오는데 한번 설명만 해볼게요. 북한은 소련과 관계 멀어진 이후에 중국 의존도가 높아지고요. 한국과는 1991년에 남북한 동시 가입을 했었어요. 노태우 정부 때. 그리고 남북 정상회담은 김대중 정부 때 최초로 개최를 했고요. 거기서 6.15 남북 공동선언까지 발표를 했어요. 뭐 그냥 그 정도? 그리고 일본하고는 국교 수립 회담을 진행했으나 북핵 문제나 일본인 납치 문제로 진행되지 않았고 북한과 일본은 아직까지도 수교를 맺지 않았어요. 근데 북한이 정말 일본 싫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물론 뭐 요즘에 보면 젊은 분들은 20, 30대 그리고 10대까지도 일본 굉장히 좋아하던데 뭐 일본 만화라든지 문화라든지 이런 거 뭐 잘 받아들이고 여행도 자주 가고 좋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물론 이제 또 역사적으로 싫어하는 사람들도 일부 있겠죠,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일부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우리나라에 있는 것 같아. 막 그렇게 이제 옛날처럼 막 완전 적대적이진 않은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근데 북한은 굉장히 그 일본 사상 교육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미국, 일본 싫어하는 사상 교육을 많이 하잖아. 그리고 아직까지도 이 과거사 둘이서 청산이 안 됐으니까 수교도 안 맺었으니까 굉장히 사이가 안 좋아요. 진짜 북한은 일본 진짜 싫어해. 어쨌든 쓸데없는 얘기 또 해봤습니다. 자, 마지막 정리할게요. 각 수교든 성명문이든 내용을 먼저 파악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료에서 이게 어떤 수교인지, 누구와 누구의 수교인지, 누구와 누구의 성명인지를 알아내야겠죠. 그 내용도 알고 그 성명이든 수교는 몇 년도인지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선지에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연도를 고르면 됩니다. 주로 문제가 그렇게 나와요. 아시겠죠? 여기도 잘 정리해보고 여러분 근데 그 백지 복습 잘하고 있죠? 이제 끝에 갈수록 여러분 지쳐하는 거 알아요. 그리고 내가 그래 쓸데없는 얘기 좀 할게요. 아니 쓸데없는 짓지 않아. 잔소리인데 여러분들 좀 정신교육을 해야겠어. 이제 1월 지나고 이제 1월 지나고 2월 들어갔잖아. 굉장히 많이 힘들어하는 거 알아요. 그렇지만 좀만 더 힘냅시다. 특히 내가 좀 세상을 잘못 봤다기보다는 많이 몰랐어요. 나는 요즘에 애들은 물론 뭐 이제 뭐 저 그렇게 나이 많지 않아요. 시대가 갈수록 사교육이 강화되니까 그리고 갈수록 사교육이 강화된다는 뉴스를 매번 보잖아. 저도 사교육에서 일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나는 요즘 애들은 다 공부 열심히 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학원에서 이러보니까 그러진 않대. 특히 고3들은 이렇게 공부해온 적도 없으니까
물론 뭐 열심히 하는 애들은 제외요. 제외하고 하위권 친구들은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해본 적 없으니까 한 달 버티는 것도 너무 힘들어해. 한 달 공부하는 것도. 그래서 벌써부터 고3 물론 이제 N수생들 중에서 노베이스였던 학생들은 포함되겠죠. 한 달 되니까 퍼지기 시작해. 공부 너무 힘들어해. 그리고 오래 안 되는 것도 너무 힘들어하고. 근데 힘든 거 알지만 안 돼요, 여러분. 그냥 울면서라도 해야 돼. 그러니까 가장 필요한 자세는 웃으면서 하는 거예요. 근데 너무 힘들고 지칠 때 웃으면서 안 되는 것도 알아? 그럴 때는 욕하건 울면서건 해야 돼요. 하긴 해야 돼. 멈추면 안 돼, 여러분. 여기서 멈추면 어차피 도로 아미타불이야. 여기서 이 힘든 거 극복해내고 꾸준히 끌고 가야 언젠가 그 내가 성적이 한번 도약되는 날이 와요. 그래야 여러분이 원하는 점수, 원하는 대학을 갈 수 있는 거야. 아시겠죠? 힘든 거 아니까. 힘든 거 알지만 지치지 말고 가야 돼요. 여기서 퍼져서 하루 쉬고 이틀 쉬고 뭐 오늘 할 거 내일 하면 여러분 바뀌는 거 없어요. 그러니까 맨날 재수해도 점수가 똑같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야. 대부분의 학생들은 그렇게 힘드니까 퍼지겠죠. 그렇지만 우리 제 학생들 지치지 말고 끝까지 같이 가봅시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잘 따라오고 있는가도 나는 걱정돼. 잘 따라오고 제발 잘 따라와 주세요. 아시겠죠? 그리고 꼭 이 복지백습 내가 왜 만들었겠어? 꼭 해주세요. 아시겠죠? 제발 이 항목을 얘기하는 여기 귀찮다고 여기는 안 해도 되지 않을까? 안 돼요. 진짜 안 돼. 꼭 해야 돼. 아시겠죠? 기출선지도 다 보고 문제도 풀어보고 아시겠죠? 잔소리 너무 많이 하네.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잔소리도. 여러분들 힘들면 뭐 힘든 거 있으면 얘기하세요. 제가 뭐 그런 거 잘해요. 들어주는 거. 그러니까 힘들 때 뭐 고민되는 거 있으면 역사 외적으로 학습적으로 고민되는 거 있으면 또 언제든 질문해 주시고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제 그만할게요. 말이 너무 많다. 안녕. 자 복습 열심히 하시고요. 우리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안녕.